이곳은 독일의 어느 가정집입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부르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엄마는 어느 한 곳을 응시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엄마의 모습에 놀란 여고생은 엄마가 응시하고 있는 곳을 향해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그때 엄마의 모습을 보고 딸은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카를라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3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요. 제 곁에는 남편 한스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마리와 율리아 그리고 벤이 있어요. 가정주부가 되기 전 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저는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개발을 했는데요. 저는 선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대박나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줬어요.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 협상에서도 늘 제가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 여성으로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새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일상에서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업무와 육아의 중간에서 휩쓸리는 일상에 지치기도 했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소중함을 느꼈기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어요. 저는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스는 처음에는 제 결정에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며 더 나은 가족 생활을 만드는 저만의 새로운 모험에 도전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제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주었고 아이들은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제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제 결정은 결국 가족의 행복과 조화를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의 완벽주의의 성격은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드러났습니다. 각종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맛과 영양을 고려한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게다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인테리어도 바꿨고 잔디도 수시로 깎으면서 정원도 예쁘게 꾸몄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나 취미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로 산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무기력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아무래도 갱년기가 찾아온 것 같았죠. 남편도 가사를 잘 도와주는 데다가 자녀 셋도 속 썩을 일이 없는데도 가슴 한켠이 허하고 공허한 느낌이 들었죠. 집안을 바꾸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우울한 기분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고 남편과 아이들은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독일 언론에서 한국 드라마의 광풍을 소개한 거죠. 한국의 여러 드라마를 소개해줬고 한국에서는 이미 방영이 끝난 것인데 넷플릭스에 들어오면서 아시아를 돌고 독일까지 상륙했다는 겁니다. 많은 한국 드라마 중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재밌는지 SNS에는 그 드라마를 보고 우는 아빠의 사진이 올라오는가 하면 헐리우드 배우들을 펑펑 울리고 극찬하게 만든 레전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는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노비라는 신분차별로 인해 부모님을 잃게 되고 미국으로 도망가 군인이 되어 조선의 악감정을 품고 돌아온 조선인이자 이방인인 남자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꽃으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직접 총을 잡아 의병활동을 하는 여자의 로맨스를 담아낸 작품이었는데요. 작품 배경이 1990년대로 약간의 옥의 티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당시의 풍경을 실제에 가깝게 묘사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뻔한 내용의 드라마가 아니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시아 영화들은 신데렐라 얘기가 많거든요. 돈 없는 여자가 상류층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잘 살게 된다는 뻔한 레파토리 같은 것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어봤자 한국 드라마가 거기서 거기겠지 하고 드라마 볼 시간이 있으면 운동이나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운동할 의욕은 없지만요.
여느 날과 같이 남편은 회사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난 후 저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둘째 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딸의 방에 가져다 두려고 노트북에 마우스를 건드렸는데 며칠 전에 TV에서 봤던 미스터 선샤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의 여배우가 꽤 예뻐 보여서 잠시 보았는데 섬세한 감정 표현도 좋고 조연들의 유머에 드라마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첫 편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첫 한국 드라마 입문작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느라고 아침 식사를 했던 그릇도 제대로 치우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 몸을 씻지도 못했죠. 제가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둘째 딸이었어요. 도대체 몇 번을 불렀는데 말이 없냐면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몇 편 안 본 것 같은데 딸이 벌써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학교를 마치고 오는 딸에게 줄 간식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급한 대로 쿠키와 우유를 꺼내주었습니다. 드라마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저는 가족 저녁 식사를 후다닥 차렸어요. 저는 저녁밥이고 뭐고 건너뛰고 드라마가 계속 보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TV를 열심히 보는 제 모습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집에 왔는데도 제가 드라마를 보느라고 저녁 준비도 못한 적도 있어요.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날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대신했답니다. 저녁도 해결됐겠다. 저는 신나서 음식이 도착하면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봤어요. 가족들은 생애 처음으로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너털 웃음을 지었어요. 한국 드라마 시청 이후 저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치유제를 먹은 것 같았죠. 사실 우울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드라마에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은 24회를 모두 보고 연달아 2번이나 더 보고 말았으니까요. 미스터 선샤인은 독일에서 늘 보던 지구를 지키는 뻔한 영웅 스토리도 아니고 아시아 드라마 주류를 이루었던 신데렐라 이야기도 아닌 새로운 스토리의 드라마였어요. 특히 한국의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를 다루는 것이 신선했어요. 아름다운 영상과 장대한 이야기가 너무 슬프기도 했고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드라마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서 보았어요. 사랑의 불시착도 정말로 재미있게 봤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미스터 션샤인만큼 사랑의 불시착도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 나왔던 스위스 어느 한 호수는 관광객이 폭발하여 통행료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드라마의 파급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마지막 장면에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제 가족들도 도대체 얼마나 슬프길래 우는 거냐면서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보았는데요. 여유롭게 보던 남편도 결국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어버리더군요. 독일 드라마들을 보면 섬세하지 못한 감정씬도 많고 갑작스러운 스킨십 장면들이 등장해서 시청자들을 당황하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전개가 빠르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토리 때문에 몰입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 느낀 점이랍니다. 나중에 둘째 딸이 알려주었는데 사랑의 불시착의 두 주인공이 실제로 결혼했다고 말해줬어요.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라마에서 결혼은 못하고 스위스에서 간간히 만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실제로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그들의 결혼이 드라마의 최종 결말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전에는 아기까지 낳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예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열풍이 BTS로 시작되어서 한류는 그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의 중년인 제게도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인 제가 가정에 소홀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의 우울감이 싹 사라졌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 매일이 신나요. 얼마 뒤엔 가족들이 그동안 가정에 헌신한 저를 위해 한국에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가기 위한 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찾게 해준 한국 드라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게 될 한국 여행도 꽤 기대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를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갱년기가 찾아와 무기력함에 빠져 우울해하고 있던 카를라 씨가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콘텐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며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특히 중년 남녀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였던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해외의 중년에서 노년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최전선 폴란드 국경 2024년 소련제 노후 장비로 버티던 폴란드군은 매일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실질적 방어 능력은 미미했죠.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폴란드 포병 장비의 67%가 수명을 초과한 상태였고 부품 공급마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강국들은 수년간 점진적 현대화만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목격한 폴란드 정부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서방이 아닌 한국과 손잡고 K9 썬더 자주포 수백 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6개월 만에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K9 운용국이 되었고 나토 장교들조차 폴란드의 포병 능력이 유럽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무인기가 실제로 영공을 침범했을 때 폴란드군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군사 강국도 아닌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폴란드 방위력을 혁신시켰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때 중고급 무기라며 냉소했던 폴란드 병사들이 어떻게 K9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모했는지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역사적 아픔이 만들어낸 의외의 군사적 형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콥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낡은 ES1 고즈디카 자주포를 점검하고 있어요. 손에는 기름때가 묻은 헝겊, 눈앞에는 수십 년간 폴란드를 지켜온 낡은 철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야콥, 포신 안쪽 부식이 심해졌어. 이번 주말에도 정비해야 할 것 같다. 카스페르의 목소리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하나의 주말이 정비실에서 사라지는군요. 매일같이 부품을 교체하고 고장을 수리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요? 훈련보다 정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된 지가. 교체 부품은 언제 온대? 마테우 씨가 묻자 제 입에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죠. 오지 않을 거야. 이젠 부품 제조사도 망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러시아 드론이 또 국경을 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런 침입이 잦아졌어요. 매번 경보가 울릴 때마다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옵니다. 실전이 아니라고, 훈련이라고 자신을 다독여도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또 시작이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한 폴란드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경 지대에 사는 가족들은 매일 밤 비상가방을 챙기고 잠들고 아이들은 대피 훈련을 놀이처럼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건 수명이 다한 소련제 무기들이었죠. 다음 날 부대 전체 소집 명령이 내려졌어요. 대대장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모두를 강당으로 불렀습니다.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 정부가 대규모 국방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 도입이 있었습니다. 한국산이라고? 대체 누가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옆자리 동료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무기라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서방 강대국 제품이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군사 강국도 아닌 한국에 장비를 들여온다니.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짜 쓸 만한 건 독일이나 미국제지. 이건 그냥 예산 아끼려는 꼼수 아냐? 저는 냉소적으로 내뱉었어요. 주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낡은 소련제 무기가 아닌 새로운 장비를 다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대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인터넷으로 K9 썬더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거대한 크기와 인상적인 스펙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의식 중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사진일 뿐이라고, 현실은 다를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폴란드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언제나 강대국들에 의해 좌우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한국이라는 한때 우리처럼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나라의 장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답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저는 훈련장에 서서 손바닥에 맺힌 땀을 바지에 문질렀어요. 오늘은 그 소문의 K9 썬더를 직접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죠.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초록색 괴물이 훈련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우리가 알던 자주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높이 3미터가 넘는 거구에 날카로운 포신이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었죠. K9 썬더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경외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게 우리가 다뤄야 할 장비라고? 마테우 씨가 속삭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낡은 소련제 장비에 익숙한 우리가 이런 첨단 장비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K9이 완전히 멈추고 엔진이 꺼지자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매끈한 표면, 날카로운 각,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운 금속 표면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자 더 놀라웠어요. 우리의 낡은 장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한 전자 장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디지털 제어판, 그리고 수많은 버튼과 레버들이 제 앞에 펼쳐졌죠. 순간 제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걸 어떻게 배우지? 우리가 이런 걸 다룰 수 있을까? 제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2명의 낯선 인물이 훈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을 입고 반듯한 자세로 우리 앞에 선 2명의 동양인. 한국에서 온 교관들이었죠. 한 명은 박재윤, 다른 한 명은 이승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둘 다 단정한 외모와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온 K9 교관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재윤 교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비록 영어였지만 존중이 담긴 어조였어요. 처음 보는 한국인의 모습에 우리 모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런데 묘하게도 거만함은 없었어요. 이승환 교관이 앞으로 나서서 K9 썬더의 기본 구조와 성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7톤의 무게, 52km의 사거리, 시간당 67km의 최대 속도. 수치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6명의 승무원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폴란드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강해질 것입니다. 교관의 말에 우리 모두는 침묵했어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저녁 식당에서 부대원들과 나눈 대화도 비슷했어요. 모두 K9의 크기와 성능에 압도되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다룰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혹시 우린 그냥 테스트 대상 아닐까? 실패하면 어쩌지? 카스페르가 물었어요. 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다면, 그리고 그 실패가 실전에서 일어난다면. 그런 생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첫 교육날, 저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어요.
그동안의 경험상 교관들은 항상 느긋하게 교육을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박재윤 교관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시계를 가리키는 그의 손짓에서 불쾌함이 느껴졌어요. 교육은 정시에 시작합니다. 늦은 만큼 오늘 더 남아서 복습하겠죠? 당황스러웠어요. 과거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교관들에게 배운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시간에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일정은 유동적이었고 우리의 지각이나 작은 실수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한국 교관들은 달랐어요. 첫날부터 시간 엄수, 집중, 그리고 최선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이론부터 시작해 조금씩 실습으로 넘어갔죠. 놀라웠던 건 교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질문에 친절하게 답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끝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때로는 폴란드어를 배워와 간단한 인사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교관의 서툰 폴란드어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반가움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K9의 조작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복잡한 제어판과 수많은 버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교관들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실수해도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콥, 이 버튼은 포신 각도 조절이에요. 천천히 해볼까요? 박재윤 교관은 제 옆에 앉아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었어요. 서구 교관들도 각자 전문성은 있었지만 대개 이론 설명에 중점을 두고 실습은 우리에게 맡기는 편이었죠. 한국 교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K9에 올라 실습하고 때로는 더러운 기름때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교육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넘어가는 과거의 교육과 달리 한국 교관들은 모두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진도는 빠르게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는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히고 간단한 모의 사격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무리한 훈련 중 마테우 씨가 실신할 뻔했습니다. 여름 더위와 긴장감이 겹친 탓이었죠. 그때 박재윤 교관이 직접 마테우 씨를 부축해 그늘로 데려갔어요. 물을 건네고 부대 의무실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더 쉬어야 하면 말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과거 다른 나라 교관들 중에는 체력적 한계를 보이는 병사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관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였어요. 교육 3주차에 접어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거리를 두던 우리와 교관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승환 교관이 폴란드 전통 음식인 피에로기를 먹고 감탄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저녁 시간, 카페테리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대화가 K9과 교관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처음에 의심과 냉소는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육 5주차에 접어들자 저희와 한국 교관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K9에 관한 기술적인 대화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문화와 역사로 주제가 확장되었죠. 폴란드도 한국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군요. 어느 날 이승환 교관이 말했어요. 저는 폴란드의 분할 역사와 2차 세계대전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윤 교관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상처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서로 다른 대륙의 두 나라가 이토록 비슷한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외세의 침략을 겪었지만 결코 정신만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박재윤 교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실사격 훈련이 시작되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 썬더의 진짜 위력을 확인하는 날이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포탄을 사용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박재윤 교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를 마치고 K9에 승차했습니다. 제 손은 조금 떨렸지만 그동안의 훈련 덕분에 자신감도 있었죠.
이승환 교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콥, 자신 있게 해요. 훈련 때보다 잘할 수 있어요. 목표물이 준비되고 제가 조준을 시작했어요. 디지털 화면에 목표물의 좌표가 표시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컴퓨터가 포신 각도를 자동으로 조정했어요.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포신에서 불꽃이 튀어나왔습니다. 47톤의 거대한 장비가 반동으로 흔들렸죠. 그리고 수초 후 멀리 목표물이 폭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확히 중앙을 관통한 완벽한 타격이었습니다. 마침내 이게 K9의 진짜 모습이구나.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폴란드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수단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냉소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자부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K9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교관들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부대 카페테리아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한국 교관들이 자국의 음식 문화와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는 폴란드의 전통과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부대 근처 식당에서 모여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기도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교관과 훈련생이 아닌 서로의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그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나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강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폴란드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우리도 강해져야만 했죠. 그리고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교육 6주차, 우리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냉소적이고 무기력했던 병사들이 이제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훈련을 기다리는 병사들의 표정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전술 기동 훈련입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K9을 운용해 볼 거예요. 이승환 교관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복잡한 지형에서 K9을 기동시키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47톤이라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K9은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진흙탕에서도 가파른 경사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스페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서방 강대국에 의존해왔어요. 그들의 잔여 장비를 받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갖추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한 번은 휴식 시간에 박재윤 교관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죠. 그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과 폴란드는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둘 다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았고 침략의 역사를 가졌죠. 하지만 한국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위대한 나라예요. 여러분에게는 강인한 정신과 풍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승환 교관의 대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숙련도는 급격히 향상되었어요. K9의 조작은 이제 본능적으로 가능했고 복잡한 전자 시스템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 포신 조준 시스템의 정확도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목표물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각도를 계산해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8주차 마지막 종합훈련을 앞두고 우리 부대원들은 서로를 격려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러시아도
그 누구도 마테우시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죠. 마지막 훈련은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가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종합훈련이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K9을 신속하게 기동시키고 정확한 포격으로 모든 목표물을 제거했죠. 훈련이 끝난 후 박재윤 교관과 이승환 교관은 우리 모두를 한 명씩 안아주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우리는 8주 동안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깃발에 형제여, 고맙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를 형제로 여긴다는 의미였죠. 교육이 끝난 지 한 달 후, 우리 부대는 독일에서 열리는 나토 연합훈련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번 훈련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K9 썬더를 이끌고 참가할 예정이었어요. 드디어 세계 무대에 서는군. 카스페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한국 교관들과 함께 훈련했던 실력을 선보일 기회였지만 동시에 서방 강국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9이 다른 나라의 첨단 장비들과 어떻게 비교될지 궁금했어요. 독일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각국의 장비들이 전시된 훈련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미국의 M109, 독일의 필시 2000, 영국의 AS90 등 세계 최고의 자주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K9은 그 웅장한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게 폴란드의 새 장난감인가? 한국산이라며. 값싸게 잘 샀겠네. 지나가던 미군 장교의 말이 귀에 들렸어요. 내색하진 않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와 K9을 과소평가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말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훈련 첫날은 각국의 장비 소개와 기본 성능 시연이 있었어요. 차례가 되자 저희는 완벽한 팀워크로 K9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40초 만에 발사 준비를 마치고 연속 3발을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모습에 참관하던 장교들이 주목했죠. 폴란드 부대의 숙련도가 인상적입니다. 미국 훈련 감독관의 평가에 우리 모두 자부심을 느꼈어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경쟁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과제는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 테스트였어요. 47톤이라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K9은 가파른 경사와 험한 지형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발전된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했죠. 이 정도 속도와 안정성이면 필시 2000과 비교해도 손색 없어. 독일 장교의 말에 우리 부대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셋째 날은 사격 정확도 평가였습니다.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이었죠. K9의 자동화된 포신 제어 시스템과 우리 부대의 숙련된 조작이 빛을 발했어요. 모든 목표물을 오차 범위 내에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에서 우리 부대는 기동성 부문에서 2위, 정확도 부문에서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요. 종합 순위는 5위. 비록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오랜 경험과 전통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이룬 성과였기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폴란드 부대의 기동 사격 전술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K9의 운용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토 사령관의 평가에 우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훈련이 끝난 후 여러 나라 장교들이 다가와 K9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숙련도를 쌓을 수 있었는지, K9의 성능은 어떤지 등을 물었어요. 한국 교관들의 체계적인 교육 덕분입니다. 그리고 K9은 정말 뛰어난 장비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나 K9이라는 장비를 과소평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이 있었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테우 씨가 말했어요. 야콥, 기억해?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진짜 쓸만한 건 독일이나 미국 재지라고 말했던 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토 훈련 이후 2달,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했어요.
러시아 정찰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국경 지대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부대는 국경으로부터 30km 지점에 배치되었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일간 대규모 시뮬레이션 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국경 침공 시나리오를 가정해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지휘관의 발표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죠. 특히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의 폴란드 분할 침공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훈련 첫날, 우리는 국경 지역에 배치되었어요. 실제 러시아와 접경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지형과 환경은 비슷하게 설정되었습니다. K9 부대는 최전방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우리의 임무는 적의 기갑부대 전진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훈련이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언젠가 실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카스페르의 말에 모두 침묵했어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위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닌 현실이 되었어요. 시뮬레이션 시작 2시간 후 첫 번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가상의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 영토로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신속하게 K9을 전투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실제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적 기갑부대, 북동쪽에서 접근 중, 거리 약 30km, 정찰대의 보고를 받자 우리는 계산된 위치로 이동했어요. K9의 최대 사거리인 40km를 활용해 원거리에서 적을 저지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산악 지형 뒤에 자리 잡고 포신을 적의 예상 진로로 향했어요. 훈련은 예상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습니다. 가상의 적은 정교한 전술을 구사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위협했어요. K9의 기동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분 만에 5km 떨어진 새 위치로 이동해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어요. 그런데 훈련 중이던 셋째 날,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무인기 한 대가 실제로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훈련을 중단하고 실제 전투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K9 포대는 신속히 지정된 방어 위치로 이동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실전이야. 대대장의 음성이 무전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두려움보다는 차분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훈련이 제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K9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포신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무인기는 짧은 시간 영공을 침범한 후 돌아갔고 상황은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준비 태세입니다. 대대장의 격려에 우리 모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훈련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지켜낼 수 있다. 마테우 씨의 말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폴란드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바탕에는 K9 썬더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실제 러시아 무인기 대응 사건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부대의 K9 운용 능력이 인정받아 나토의 신속 대응군 포병 부대로 지정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폴란드와 유럽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경제 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러시아의 군사력도 상당히 소모된 상태였죠.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동맹을 강화한다는 소식 들었어. 카스페르가 신문을 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는 두 나라 모두 고립된 상황에서 의지할 곳을 찾은 결과였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약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구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과 연료를 제공한다는군.
서로 없는 것을 채우는 관계인 셈이지. 대조적으로 폴란드의 상황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었어요. K9 썬더의 성공적인 도입 이후 폴란드군은 대대적인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들은 그 중심에 있었죠. K2 전차, FA-50 전투기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국방의 새로운 기둥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 부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비실에서 고군분투하던 날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K9은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정비도 용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대원들의 자신감과 사기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다음 달부터 K9A1 버전 도입 교육이 시작된대 마테우 씨가 들떠서 알려주었습니다. K9A1은 기존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더 정확한 포싱과 개선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폴란드의 요구에 맞춘 K9 폴란드 버전 개발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공동 개발자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기술 이전도 받는다면서 우리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될 거래. 그 소식은 더욱 고무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우는 발판이 될 것이었어요. 폴란드의 산업 기술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경 부근의 긴장감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지만 이전처럼 매일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론 침입도 눈에 띄게 감소했죠. 우리의 방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부대에서 몇몇 장교와 부사관이 한국에서 열리는 고급 운용 기술 교육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제가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야콥 축하해. 한국에 직접 가게 되다니. 동료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라니. 상상만으로도 설렜어요. 우리에게 K9을 전해준 나라.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변화가 계속되었어요. 신병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K9를 소개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열등감 없이 당당하게 우리의 장비를 설명했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잘 다루는 부대 중 하나지. 신병들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어요. 호기심, 경외감, 그리고 기대감. 그들에게 K9은 처음부터 자랑스러운 폴란드의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었던 의심과 냉소의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퇴근길, 저는 부대 앞에 늘어선 K9 썬더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거대한 철제 장비들이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폴란드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였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한때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군사 장비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자신감과 희망의 변화였다는 것을요.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병대하고 미국 특수부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미국 부대가 이기지. 여기 한 런던의 호프집에서 미국인들이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모두가 한국 군인이 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 군인 앤디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 앤디입니다. 저의 할아버지인 피터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미국 엘리트 부대인 그린벨의 부대의 특별한 군인 그룹의 일원이었죠. 이름이 참 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처럼 강인하고 용감한 부대였답니다. 피터 할아버지는 절친한 친구 존스 할아버지와 함께 베트남 전쟁에서 싸웠어요. 두 분은 형제 같았고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라도 서로를 챙겼죠. 전 두 분이 함께 한 모든 모험 이야기를 듣느라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베트남 파병 당시 피터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눈은 반짝이고 목소리엔 흥분이 가득했어요. 군인들 사이의 돈독한 우정과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던 얘기를 해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그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군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유명한 군인들과 역사상 큰 전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죠. 심지어 할아버지와 그 친구들처럼 강해지려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강하고 질긴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처럼 커다란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저 자신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었죠. 그래서 19살이 되자마자 미국 특공대라는 특별부대 그린베레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가 속했던 그룹과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특공대에 들어가는 건 절대 쉽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했죠. 훈련을 받는 동안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두 분도 같은 힘든 도전을 겪었을 거라 상상하면서 정말 힘들 때 서로 도왔을 모습을 그려봤죠. 마치 두 분이 시작한 특별한 임무를 제가 이어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꿈에서만 그리던 곳 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는 한국 군인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저도 직접 그들의 나라를 보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용맹한 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존스 할아버지가 방문할 때 가장 좋았던 건 한국 해병대에 대해 들려주는 거였어요. 존스 할아버지는 그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같이 그들이 슈퍼히어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평생 만난 군인 중 가장 강하고 용감하며 충성스러운 부대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할 정도로 해병대는 용맹하고 잘 싸우기로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존스 할아버지는 길고 힘든 훈련에 대해 그리고 나라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어른이 되면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었죠. 전 앉아서 존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 청룡부대를 만나는 상상을 했어요. 그들과 훈련하고 배우고 어쩌면 전우가 되는 상상 말이에요. 꿈이란 걸 알면서도 한국에 가보길 바라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하는 멋진 군인들이 있는 나라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미국 그린벨의 부대에서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어요.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최고의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다 2024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쌍용 훈련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의 특별 군사 훈련에 참가하도록 선발된 거예요.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드디어 한국을 보고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청룡 해병대원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너무 신이 났죠. 짐을 싸면서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영원히 잊지 못할 모험을 시작할 것만 같았어요. 오랫동안 꿈꿔온 곳으로 가서 세계 최고의 군인들에게 배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힘들 것이란 건 알았지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그분들 이야기 속 군인들처럼 용감하고 강인해질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설렘 반 긴장감 반인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청룡 해병들의 땅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일들이 너무 궁금했답니다. 한국 포항에 내렸을 때 한꺼번에 여러 감정이 밀려왔어요. 흥분되고 긴장되고 주변의 모든 것에 놀라웠죠.
쌍용 훈련이 열릴 군사기지로 향하면서 자부심과 설렘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자신뿐 아니라 조국과 고향의 전우들을 대표해 이곳에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사실 조금 긴장되고 외로웠어요. 낯선 나라에 오게 돼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군인들과 훈련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청룡 부대원들은 첫날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청룡 해병대의 놀라운 실력에 매일 감탄했죠. 체력, 전술, 팀워크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처음에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앞서 있는 모습에 조금 주눅 들기도 했지만 그들은 절대 저를 뒤처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특히 저와 짝이 된 김 중사님은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셨죠.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훈련 중 힘들어 넘어질 때면 김 중사가 제일 먼저 달려와 일으켜 세워주셨죠.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한 팀이야 라는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질수록 저는 김 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청룡 부대원들에게서도 큰 힘을 얻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격렬한 훈련에도 그들은 결코 지쳐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를 더 격려하고 밀어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절로 힘이 나서 저도 더 집중할 수 있었죠. 훈련장 밖에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틈날 때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 노력했죠. 청룡 해병대원들도 기꺼이 가르쳐 주었고 영어로 대화하려 애쓰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훈련이 끝나고 모두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술도 한 잔을 하곤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힘든 훈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죠. 무엇보다 저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땀 흘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관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잠시 개인 시간이 생겼는데 서울을 잠깐 둘러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태원이었어요. 활기차고 밝은 불빛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죠. 거리를 걸으며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에 놀랐어요. 도처에 반짝이는 간판들 매 문마다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하지만 이태원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며칠간 서울과 그 너머를 탐험했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강남이라는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현대적인지 깜짝 놀랐어요. 햇빛에 빛나는 높은 마천루들 거리를 가득 메운 고급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있었죠. 군대의 딱딱한 분위기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차이를 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매끄럽고 쉽게 돌아가는지였어요. 어디를 가든 초고속 인터넷부터 엄청나게 빠르고 와이파이도 어디서든 빵빵하게 터졌고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달 서비스까지 모든 게 신속하게 이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나라가 발전과 혁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줬고 그걸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겪은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싶은 의무감과 소망을 안고 군인으로서 이 나라에 왔던 겁니다. 하지만 배우고 경험한 것들로 영원히 변화한 사람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마침내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왔을 때 두 분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기쁨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본 놀라운 기술 맛본 맛있는 음식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묘사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셨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제 여정이 두 분에게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감동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피터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의 눈을 통해 군 시절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존스 할아버지에게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와 함께 만든 전설이 생생하고 의미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거였고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영원히 간직할 경험이라는 걸 알았어요. 군인 신분상 훈련으로 갔지만 문화 전통 발전의 힘을 깊이 이해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든 한국의 일부를 제 마음속에 간직할 거란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에게 모험담을 전부 들려주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두 분은 저를 보러 오셔서 청룡 해병대의 땅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듣고 싶어 하셨죠. 함께 앉아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포항까지의 긴 비행과 내리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설렘에 대해 말씀드렸죠. 인상적인 함정 항공기 상륙, 장갑차로 가득한 거대한 군사기지를 묘사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듯 장면을 설명하자 두 분의 눈이 반짝였고 제 곁에서 함께 상상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죠. 한국 군인들 특히 전설의 청룡이 얼마나 환영해주고 친절했는지 이야기했어요. 함께 겪은 혹독한 훈련과 숙련된 전사들 곁에서 일하며 배운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는 제가 맞닥뜨린 도전과 전우들과 맺은 유대감을 자랑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군 경험만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꼭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화려한 간판 활기찬 음악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으로 가득한 이태원의 붐비는 거리를 묘사했죠. 높이 솟은 마천루와 고급스러운 상점이 있는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던 것도 말씀드렸어요.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는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고 군 시절 추억도 나누셨어요. 마치 우리 모두 시간을 거슬러 함께 모험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점을 말씀드렸어요. 고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 일상생활에 놀라운 효율성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 말이에요. 제가 한국 군인들 사이에서 목격한 강한 의무감과 전우애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존스 할아버지와 함께 복무하며 맺은 끈끈한 유대감이 떠오르셨나 봐요. 존스 할아버지 역시 제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청룡 해병대를 늘 높이 평가해왔고 제가 직접 그들과 훈련했다는 이야기는 미소를 짓게 만들었죠. 제 여정이 그간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입증해준 셈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경험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와 친구의 발자취를 따라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고자 했죠. 하지만 그 이상을 얻었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새로운 목적 의식 그리고 평생 간직할 추억들 말이에요.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셨죠. 군 복무를 통해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으셨고, 그것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셨거든요. 대화가 끝날 무렵 피터 할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마주치셨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 담겨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유산을 이어받았어.
존스 할아버지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어. 진정한 군인이자 친구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구나. 두 분의 말씀에 전에 없이 강한 자부심과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두 분의 유산을 기리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자신만의 유산도 만들어냈던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여정을 되돌아보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맺은 유대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와도 저를 이끌어줄 거예요. 그리고 영감과 힘이 필요할 때마다 청룡 해병대와 함께한 시간을 되새길 수 있겠죠. 제 친구이자 전우가 된 전설의 전사들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밤까지 피터 할아버지 존스.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을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용기와 의무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의 정신이죠. 남은 인생 동안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밤이 깊어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죠. 가족의 사랑과 지지 얻은 기술과 지식. 청룡과 함께한 추억이 있으니 무적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됐죠. 피터 할아버지와 존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밝은 약속과 모험으로 가득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제 여정이 멀리 남아있음을 알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꿈을 실현했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소명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군인이자 친구,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유산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길 간절히 기다리면서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독일 베를린 출신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분석하기 위해 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포장마차인데요. 한국인들로 보이는 손님들이 어떤 꼬치를 골라 한 입 빼어 물고는 다시 공용 냄비에 꼬치를 담급니다. 변비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기름이 국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를 본 그 남성은 헛구역질을 하고는 그 포장마차에서 뛰쳐나가는데요. 그리고 그 위생 상태를 보고는 도저히 못 참겠는지 바로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수석 요리사 메르케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24세의 셰프 메르케입니다. 저는 항상 요리와 새로운 요리 경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며 아시아 음식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문화 윤리 무의식적 편견 극복에 대한 저희 관점을 바꾸어준 심리적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가지 편견을 가지고 이번 여행에 임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주로 중국 음식만 접해왔고 무의식적으로 중국 음식을 아시아 음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식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요리는 모두 중국 요리의 변형이라는 범주에 넣어 무시했죠. 요리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 요리가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베이징을 방문해 정통 중국 음식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설레면서도 순진했던 저는 중국의 뛰어난 미식에 감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많은 현지 식당이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은 끈적끈적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널려 있었고 뚜껑을 덮지 않은 음식 위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요리사들은 손을 씻지 않은 채 날고기를 다루었습니다. 식욕을 돋우지 않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실제 음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북경의 대표 요리인 북경 오리구이로 유명한 유서 깊은 레스토랑 하늘 평화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요리가 도착했을 때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고기를 감싸고 있는 반짝이는 마오가니 오칠한 껍질 대신 기름기 많고
축축한 껍질이 기름진 작은 살과 함께 뼈 위로 느슨하게 펄럭이는 한심한 엉망진창의 오리가 나왔습니다. 더 역겨운 것은 내부에 피투성이가 된 붉은 고기가 들어있어 도저히 만질 수 없는 희귀한 고기였습니다. 채소도 썩고 곰팡이가 피어있어 유기견이 먹기에도 부적합한 음식 보관 상태였습니다. 웨이터에게 정중하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외국인은 좋은 중국 오리를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저를 꾸짖더군요. 우리 오리는 최고 품질의 정통 오리예요. 제 중국인 친구들은 오만하게도 서버에게 반항했고 제 눈앞에 놓인 안타까운 시체를 단지 중국 요리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옹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문화적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감히 명백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중국의 고전적인 황제의 새 옷 신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체면을 살리는 것이 실제 음식의 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황제의 예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썩은 오리의 썩은 악취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상에 빠진 중국 요리사들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동안 불안한 현실을 지적하는 외톨이 소년인 저에게 이 희극적인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낙담한 저는 해가 질 무렵 베이징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네온사인이 서서히 깜빡이며 제 주변에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쓰레기통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지저분한 골목길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거지들이 깡통을 내밀며 고물을 달라고 애원했고 뚱뚱한 쥐들이 노점상 근처에서 몇 인치 안 되는 거리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골목의 창고에서 커다란 통을 꺼내 반죽을 튀기기 시작하는 한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배꼽을 잡으면서도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가 오래된 반죽을 저을 때 사용한 국자를 다시 새롭고 창백한 반죽에 담그고 어제 먹은 음식 조각이 떠다니는 끓는 기름에 직접 담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음식을 만들 때 식기를 먼저 씻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식품 안전 원칙에 위배되지만 이 상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국자에서 어떤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신선한 음식과 고객의 입으로 퍼지고 있을까요? 저는 튀긴 빵 스틱을 시식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썩은 기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색색거리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저분한 뒷골목의 미로를 비틀거리며 걸었고 그 흐름으로 뒤덮인 무너져 내리는 건물에서 수천 년이 썩은 문명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굶주린 영혼들이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끝없이 찾아 헤매는 연옥을 헛되이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지친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낡은 자전거 택시를 겨우 잡았습니다. 주름진 운전기사는 저녁을 먹기 위해 길에서 닭을 미친 듯이 쫓아가는 뼈만 앙상한 여성을 치고 지나갈 뻔하다가 머리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지점에서 핸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녀는 닭을 꽉 움켜쥐 채 다음 끼니를 해결하느라 죽을 뻔한 경험을 잊었거나 무관심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포트홀에 불과할 뿐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교통법규는 분명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하고 절박한 적자 생존이 중국의 인프라와 음식 문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밤새도록 심한 식중독 증상에 시달리며 낡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북경오리를 잔치하듯 먹는 웃는 얼굴의 홍보 사진을 비참하게 바라보면서 비참한 현실을 조롱하는 거짓 선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 사이를 헤매는 열성 정신착란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뛰는 심장을 가진 반짝이는 구운 오리의 환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악마로 변해 중국 요리를 맹목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저의 오만함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긴 고통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박테리아가 득실거리는 베이징의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짐을 꾸려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맥도날드 체인점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장 게이트에서 맥도날드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저는 어떤 해충이 들어있을지 걱정하는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액상 커피를 먹는 것만으로도 한심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설물이 즐비한 거리와 너겟을 위해 호르몬을 주입한 표백된 공업용 닭고기가 만나면 승자는 슬프게도 뻔한 일이라는 중국 요리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모두 잃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자 실망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이 첫 입부터 악몽으로 변해버린 거죠. 요리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중국 요리를 마스터하고 중국의 부유한 왕조와 계절에 따라 각 지역의 별미가 형성되었다는 전설을 되뇌던 지난 세월이 모두 거짓이고 쓸모없는 허영심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 규정, 안전 감독, 위생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실체 없이 연약한 자존심을 쓰다듬는 것입니다. 푸아그라 아이스크림이 일반 로스트 치킨에 비해 프랑스 심사위원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인 미식과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찐 거 어휘관을 강제로 먹이는 것이 도덕적 선을 넘은 것처럼 개그 반사를 무릅쓰고 북경오리 선전을 목구멍으로 밀어넣은 것이 제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청렴은 식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오만함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저는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편리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집착하거나 브랜드 유산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음식 기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서울의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근의 참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아시아 요리에 대한 희망을 되찾거나 제 커리어 목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국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서울에 착륙하자마자 상쾌한 공기 반짝이는 인프라 질서정연하게 출국 심사대에 줄을 서는 예의 바른 승객들을 보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삶의 질과 품격을 중시하는 서울 사람들의 양심적인 분위기에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서울은 나의 구원의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배는 고팠지만 막막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다녔다. 북적이는 식당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수레를 지나자 썩은 기름과 썩은 쓰레기, 더미 대신 마늘 구운 참깨의 고추향이 나를 반겨주었다. 분주한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이 깨끗하고 부지런한 요리사들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억을 깨끗이 씻고 만두를 튀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나 번진 기름 얼룩도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양을 주문해도 깨끗하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끊임없이 변명하던 맛과 위생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지 않는데 한국인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희망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리에 앉기까지 망설였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불안에 떨며 심장 박동이 빨라진 저는 집에서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달려갔을 작은 한국식 바비큐 식당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지글지글 기름을 뿜어내며 기름진 삼겹살을 굽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뒷골목 도축장에서 썩어가는 병든 고기 덩어리 위에 바르는 끈적끈적한 기름이 떠오를 뿐이었다. 누가 이런 돼지를 출하하는 한국 농장을 검사하는 걸까 싶었죠. 늙은 할매가 나를 쳐다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짓에 미련이 남아있던 저의 의구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반짝이는 순간에 저는 할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떤 사악한 속셈도 없이 그저 배려심 가득한 환대였습니다. 믿음이라는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메뉴판을 훑어보며 친절한 안내를 받아 한국식 바비큐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체 반찬을 무료로 가져다 주었고 매콤한 오징어와 마늘버섯 같은 반찬이 테이블 위에 복잡한 식감과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며 계산을 하려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갈비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숯불 위에서 고기가 캐러멜처럼 익어가는 향을 들이마셨는데 산패한 기름 냄새는 전혀 없고 순수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위장이 개걸스럽게 으르렁거렸다. 첫 번째 갈비뼈를 깨물자 육즙이 뿜어져 나와 짭짤하고 달콤한 펀치를 선사했습니다. 바삭바삭한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쇠고기 사이로 녹아내린 지방을 감싸고 있는 완벽한 립을 천천히 씹으며 행복에 겨워 눈을 감았습니다. 고비뼈 하나하나에 육식동물의 금빛 심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기는 사우나의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고추장 김치는 짜릿한 지퍼로 썰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균형을 이루는 이 힘의 상호작용은 음과 양의 이원성과 일치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순수함과 지나친 탐닉 국내의 편안함과 수입의 킥,
오래된 전통과 신선한 조합의 혁신 등 상반된 요소의 긴장을 구현했습니다. 한국은 철학적 대조를 이루는 요리로 자신을 드러내며 중국 현지 음식만큼이나 복잡한 음양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음양은 고통과 희망 사이의 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의 구덩이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제가 맛있게 음식을 먹자 할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는데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중국 식당의 동기보다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장사보다 음식을 영혼의 영양분으로 여기는 한국인의 환대와 문화에 감동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는 위와 마음 그리고 더 깊은 실존적 쇄신이 하나로 수렴되는 여러 차원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훌륭한 요리는 윤리적이고 사회적 의식이 있으며 능숙하게 실행될 수 있으며 절충이 아니라 깨달음에 따른 정열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장된 시각으로 다시 태어난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유혹적인 간식과 향긋한 길거리 음식으로 가득한 서울의 활기찬 구불구불한 골목을 탐험하면서 저는 품질과 질서에 대한 관심이 마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맛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은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을 끼고 샘플을 취급하고 고객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시장을 순찰하여 중국처럼 뇌물을 주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사슬이 아닌 질서가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 것이죠. 몇 주 후 베를린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신성한 서울의 깨달음과 단테의 지옥에 버금가는 베이징의 서클을 비교하면서 명료한 깨달음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의 글로벌 미식가 가이드 책 초안에는 중국 요리가 아시아 전통의 정점인 반면 한국의 현대적 변용은 터무니없고 어눌한 조롱거리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신화를 뛰어넘는 한국의 정당한 요리, 권위와 문화적 지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새로운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쓴소리가 제 글에 스며들었지만 이는 때늦은 진실 말하기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학을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전통을 중국과 비교 연구하기 위해 미넨대의 아시아사 박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제 논문은 대학진 운동과 같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농업과 식량의 질적 저하를 대가로 급속한 산업화를 우선시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화 계획은 농촌 농민과 여러 세대의 요리 지혜 사이의 연결을 단절시켰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반면 제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한국은 할머니의 발효 김치, 항아리 제조법과 같은 장인의 음식 공예를 더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상업적 융합 혁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중국 공산주의와 식품 안전에 대한 태만, 공중보건 스캔들을 통해 본 광범위한 윤리적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중국어에서 한국 냄비까지 아시아 전역의 요리와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직 적고 있는데 완성이 된다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캠퍼스 근처 버클리의 할머니 카페라는 조촐한 한식 퓨전 음식점을 열려고 하는데요. 메뉴는 잡채 고로케와 마담 샌드위치와 김치 카술레 같은 퓨전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 경험은 저에게 문화적 지혜를 계속 심화시키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장벽을 넘어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초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유산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속 밝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걸 글자라고 할 수 있어. 블랙핑크 콘서트 포스터를 보고 있는 영국 학생이 욕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고 하는 한국 가수를 보면서 왜 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니퍼이라고 합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요. 저랑 같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 아주 문제가 많은 학생이에요. 일단 수업에 집중을 거의 못하고요.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저희 현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체육이나 미술 활동은 괜찮았어요.
문제는 다른 모든 교과목이었죠. 저는 영어를 힘들어했거든요. 약간의 난독증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읽히지 않았고 말을 더듬고는 했어요. 교과 성적이나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었죠. 저는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많이 피했어요. 부모님은 사실 난독증을 의심은 했지만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저를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갔던 마지막 날 엄마랑 아빠는 밤에 많이 우셨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건 또 다른 일이었거든요. 허탈함과 슬픔이 동시에 왔어요. 허탈함은 그동안의 어려움에 드디어 이름이 붙었기 때문이고, 슬픔은 엄마 아빠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 난독증이 완전히 치료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어요.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IT는 아니지만 글자가 매일같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숫자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를 잘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영어를 알아듣기는 하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조기 진단과 개입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춤형 교육계획,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많은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덕분에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악기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말이에요. 차별이 재미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 학교에는 한국어 담당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열린 분이라 저희 외국어로 한국어 담당 선생님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K-팝 팬이라서 배우는 애들과 저처럼 사람이 적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한국어를 선택한 아이들이요. 저는 처음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한국어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발명된 글자래요. 영어는 발명된 글자냐고요. 몰라요. 저는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런데 한글은 제가 보기에 언어가 아니라 약간 그림 같았어요. 그래서 흥미를 가졌나 봐요. 실제로도 한글이 상형 문제라고 해서 하늘과 땅을 본떠서 만든 글자래요. 그래서 짝대기인데 다들 모양이 있다라고 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가 생겼어요. 칠판을 보면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의미 없이 칠판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아주 자신만만했죠. 3주만 수업을 들으면 일단 한글을 읽을 수는 있대요. 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뭔가 자음과 모음을 아니까 글이 읽히긴 하던데요. 블랙핑크를 영어로도 읽기 힘들어하는데 한국어로 블랙핑크를 읽어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경악했잖아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글을 배우는데 몰두했습니다. 4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이 선생님의 약속은 야심차게 보였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알아듣고 읽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인기 K-팝 그룹 블랙핑크의 이름을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제게는 기념비적인 성과였습니다. 경악했어요. 영어도 못 읽는 제가 다른 나라 언어는 읽어낸 거잖아요. 새롭게 발견한 능력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저희 발전에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고 다른 수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공동체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새로운 측면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바깥 세상이 부드러운 봄빛으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만 개의 꽃이 피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봄날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오늘처럼 겨울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채 따스한 봄 기운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던 날이었죠. 멜로디도 귀에 쏙 들어왔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가사였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단순한 가사에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갈망과 한겨울의 추위처럼 남아있는 이별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봄날은 궁극적으로 희망의 노래입니다. 추위를 견디고 아직 오지 않은 봄의 따스함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에는 봄이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노래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낙관적인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이 노래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한테도 봄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겨울의 봄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한글을 읽을 때는 글을 읽는 재미의 뜻은 궁금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한국어 단어의 뜻도 너무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문자 한글에 대한 여정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저를 매료시킨 것은 문자의 미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획 하나하나 곡선 하나하나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의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읽는 행위 자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처음 한글을 창제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 언어를 따로 썼었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언어를 만든 거래요. 백성들도 언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저도 혼자서 언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멍청이였거든요. 이런 멍청이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됐죠. 세종대왕의 심오한 유산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자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한국 역사를 탐구하기 전에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기여한 공헌의 의미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면서 그의 연민과 성견지명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통치하던 조선시대에는 문맹률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표준 문자인 한문 문자의 복잡성 때문에 평민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배움으로 이끌어준 세종대왕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한글 창제는 단순한 행정적 행위가 아니라 공감과 해방의 행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소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언어에 대한 접근은 특권이 아닌 권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종은 문맹 퇴치를 민주화함으로써 그 어떤 통치자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세종대왕의 정신이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백성의 복지에 대한 헌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 선구자적 리더십은 저에게 영감의 원천입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공감 능력과 지혜를 본받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한글의 시각적 매력에 대한 표면적인 감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엮어내는 풍부한 의미의 뜻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각 음절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글을 좋아하는 저희 모습에 흥미를 느낀 저희 부모님도 한국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방탄소년단의 제일 가는 팬가족이 되었죠. 이전부터 정상인이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압박에 힘들어서 사실 저희 가족은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요. TV나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글을 저만 읽을 줄 알아서 부모님이 뭔가를 물어보실 때마다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배운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에 몰입하는 모습은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달랐죠. 부모님은 저에게 언제나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셨거든요. 부모님의 가진 노력으로는 실패했던 일을 한글이 시켜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글에 더 꽂혔던 이유는 한글이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칭성 굴곡과 각져있음까지 특히 정확한 각도로 쓰여진 한글의 모양, 각져있는 모양에 흥미를 느낀 것 같았어요. 언어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우리 문학원 받기 것에는 무관심하셨던 부모님도 호기심 많은 학습자가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울하면서도 희망적인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봄날과 같은 곡을 흥얼거리며 방탄소년단의 노래로 시작하셨죠.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학생들은 뮤직비디오와 드라마에 묘사된 한국 문화의 섬세한 디테일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대중문화에 녹아든 전통적 요소 즉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한국 특유의 문화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시각적으로만 관심을 가졌던 저는 글자의 조화로운 균형과 각진,
아름다움 등 대본의 미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한국어 콘텐츠를 접하면서 그의 매력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시각적인 매력을 넘어 한국어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속 한글 자막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가사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이해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글과 한국 문화와의 여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변화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때는 벅찬 장애물이었던 언어 장벽은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나누는 대화는 더욱 풍성해졌고, 함께 본 드라마와 들었던 음악에 대한 언급으로 채워졌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순간부터 제 세상은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어와 그 의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구조는 항상 저를 왕따시킨다고만 생각했어요. 영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저는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한국어 특히 한글의 발견은 제 안에 있는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열정은 저를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어 책과 노트에 둘러싸인 채 방에 앉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방은 한국 문화의 작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벽에는 한글과 서울의 스카이라인 포스터, 작은 태극기까지 장식되어 있었죠. 제 집안의 작은 한국 구석구석이 된 거죠. 처음에는 저희 관심에 의아해하던 가족들도 점차 지지를 보냈습니다. 제게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몇 가지 문장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우리 집은 종종 한국어 대화 시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이것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명이었죠.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복잡한 한글 문자가 이제는 꼭 마스터하고 싶은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칭과 구조, 글자의 획 하나하나에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밤을 새워가며 고전문학을 해독하고 한국 현대소설에 몰두했습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학문의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가 된 여정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준 문화와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한국 문학과 언어의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문화적 가교로서 언젠가 한국 문학과 언어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상상했습니다. 대학 지원서를 준비하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국학에 몰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루가 시작되면 책과 메모의 바다에 파묻혀 책상 위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가끔씩 책장을 넘기거나 답답한 한숨을 내쉴 때만 방의 정적이 깨집니다. 저는 이제 고3이고 다가오는 대학 입시에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 꿈은 명문대에 입학해 국문학을 전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복잡함과 풍부한 문학사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저의 매력은 일상의 평범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고전소설을 읽었을 때 우아한 한글 문자가 페이지 위를 춤추듯 지나가며 문장 하나하나가 감정과 이야기의 테피스트리를 엮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느끼고 내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의 특이한 관심에 당황하셨지만 지금은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셨고 이것이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 저희 소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매일 공부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글의 매력이나 복잡한 문장을 해독했을 때 만족감 때문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아 번성해온 문화를 보존하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나 자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어버린 유산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합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성공에 대한 압박은 때때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의 순간에 저는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바로 그 문학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한국 문학에서 발견하는 역경에 맞서는 회복력, 소박함 속의 아름다움, 감동의 깊이는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책을 덮고 전등을 끈 이 달이 창문 너머로 은은한 빛을 비춥니다. 여정은 길고 밤은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루하루 제게 많은 것을 안겨준 문화에 대한 열정과 깊은 존경심을 바탕으로 제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